안녕하세요. 청년, 청소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이승규입니다. 자, 대면으로 해서 얼굴도 뵙고 해야 되는데 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방사선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법이란 것이 조금 어렵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노동법이다 보니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임금 문제나 복지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노동법들이 많이 개정되고 또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시작해서 최저임금도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법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주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 때문에 헌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모든 노동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법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9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급에 209를 곱하면 내 한 달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09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주일에 우리는 40시간 일을 합니다. 네. 근데 한 달치를 하면 4주를 곱한 게 아니라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이나 하루가 포함되죠. 그 하루나 이틀을 계산할 때 0.345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에 4.345를 곱하면 174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이죠. 평균적으로요. 자,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발생하는 주휴수당, 하루 8시간이죠. 이것을 한 달치를 계산하면 8시간 곱하기 4.345주를 곱하면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했던 내 노동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209가 나옵니다. 그래서 209 곱하기 시급을 곱하면 내 한 달 월급이 나오겠죠. 반대로 내 월급에서 209로 나누면 내 시급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연장 근무라든지 뭐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지 당직 수당은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요. 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질, 즉 갑질 예방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직장에서 어떤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경우로서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데요. 뭐 사업주가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 노동자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요. 사업주는 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어떤 보호 조건이나 아니면 근무자성의 근무 장소 또는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이나 안전상 미전달한 것까지 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업무 감시, 차별, 그다음에 성과 가로채기, 또 비방하거나 뒷담화 많이 하죠. 누명, 음주, 흡연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왕따, 또는 지나치 간섭,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좌천, 퇴사 강요한다든지, 욕설, 고성, 어떤 위협적이거나 비하적, 굴욕적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에게 신고해서 이런 사실을 갖다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인 여성이라든지 18세 미만에게 이 사용 금지 업무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임산부죠.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 방사 선량이 선량 한도 초과 관련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학 물질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나 비형 간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나 양성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이 업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 앉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되는 업무는 이 임산부 같은 경우는 태아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종사할 수 없고요. 또 연속 작업에 있어서 5kg 이상 또는 연속 작업은 아니지만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고요. 그 외에 여성의 안전이나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나비나 비소를 취급한 업무, 이 나비나 비소 같은 인체에 유해하지만 인체에 흡수돼서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 이 신생아에게 이 나비나 비소가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사할 수 없지만 이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은 반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는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전자제품을 세척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유기용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도체 공장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는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파는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지만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업무에 종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인데요. 이 계약서 내용에 별도 첨부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첨부되는 내용이 강제 규정이라면 그 자체는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강제 규정을 넣은 그 부분만 일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 내용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계약서 내용에 빠짐없이 다 기재가 될 수 있게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는 어떤 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등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은 사업주가 보관하고 한 장은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퇴사 후에도 3년까지는 이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인데요. 이 부당해고를 의외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로 들어가고요. 이 해고 절차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고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부당해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이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경우는 해고 애고 수당이라고 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 애고도 마찬가지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상의 통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지만 해고 애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고 당하는 경우에 이 부당 해고인지 아니면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애고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이 31분이라니까 한 달치 월급이 아니라 한 달에 30일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달 한 보름 정도의 임금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노동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았을 때, 또는 이 천재나 사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이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노동시간인데요. 자, 야간 노동이나 휴일 노동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에게 동의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기존에는 일주일에 40시간, 그래서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일주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8시간씩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이 포함돼서 총 68시간이 됐었는데, 법이 개정됐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포함시킵니다. 일주일이. 그 전에는 주 5일만 일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일이 일주일로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과 휴일근로 포함해서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장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8세 미만은 7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35시간에, 그리고 연장 근무는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총 5시간, 월, 화, 수, 목, 금, 하루 1시간씩이죠. 그래서 총 4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고요. 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그래서 연장 근무 12시간까지 해서 총 52시간까지 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법정 노동시간이고요. 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와 계약하는 시간이 소정 노동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 휴게 시간은 제외시킵니다. 자, 노동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휴게 시간이다, 노동 시간이다 막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노동 시간은 일한 시간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휴게 시간은 노동 시간 중에서 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는 시간이 휴게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를 하면 사업주뿐 아니라 나에게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면 휴게 시간이 아닌 노동 시간, 우리가 뭐 점심시간에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대기하는 시간, 일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요. 최근에는 휴게 공간까지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시간이고요. 자, 법정 휴게 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또 과도하게 막 3시간, 4시간씩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은 휴게 시간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8시간을 노동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 1시간 주는 거죠. 60분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요. 그래서 2022년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이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휴게시설까지 설치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휴게시설도 마찬가지 설치나 관리 기준에 맞게끔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휴게시설의 어떤 설치나 관리 기준이 지키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18일부터는 휴게 시간과 함께 휴게 시설도
제공이 돼야겠죠. 자, 법정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9,16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 하면 1,832원이 포함되니까 실제 시급은 1,992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은 191만 4,440원인데 이것은 이 9,160원 곱하기 209가 되죠. 209 안에 시간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자, 나라별 노동시간을 보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332시간, 프랑스는 1402시간, 룩셈부르크는 1427시간. 자, 최저임금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12,000대고 프랑스는 13,000원대, 룩셈부르크나 호주는 16,000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게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이지만 그래서 한 달 월급이 191만 4,440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논란됐던 게 뭐냐면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인 식대나 교통비 등도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법정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산해서 191만 4,440원만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상여금 같은 경우는 10%, 자, 복리후생비는 2%를 제외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최저임금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자, 최저임금 하면 191만 4,440원에서 10%는 19만 1,440원이겠죠. 그래서 상여금이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에서 19만 1,444원을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나머지 금액 10만 8,556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리후생비인 식대비나 교통비 등도 마찬가지 2%인 38,298원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61,711원은 마찬가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 합산해서 법정 최저시급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여금 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남의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이 최저시급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전남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따지면 227만 8,100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월급 지금 방사선사 보통 230, 240 이렇게 구인 광고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그리고 전문 면허까지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관공서에서 어떤 기간제를 뽑을 때도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생활임금이 10,000원이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9,8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 하면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자, 주휴수당이 뭐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그리고 내가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 다 출근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일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이라고 하죠. 내가 하루 쉬는 날에 유급으로 쉬는 거죠. 하루치 월급을 받고 쉬는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는 유급 휴일을 줘야 됩니다. 자, 한 달에 35시간 준다겠죠? 평균적으로요. 일주일에 8시간이니까요. 예. 그래서 쉽게 나눠보면 일한 시간을 내가 총 몇 시간 일했는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일주일에 난 40시간 일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40시간
하루 8시간. 약분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했어. 그러면 5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8이 나오겠죠. 그러면 8 곱하기 시급. 그럼 이게 이제 주휴수당이 되는 거죠. 즉 하루치 1급이 내 주휴수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휴일, 그 법정 유급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이제 확대됐는데요. 이 노무관리 유의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대체 휴일이란 것이 노동자 개인과 합의가 아닌 노동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대체 휴일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과 합의했을 때는 이 대체 휴일은 휴일 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휴일 근로 가산 50%를 추가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에 이 대체 휴일에 대해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대체 휴일로 적용되지만 24시간이 전에 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과 합의했을 때는 대체 휴일은 휴일이지만 휴일 근로기 때문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 줘야 됩니다. 노무 관리 하신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가산수당 지급을 요청해야겠죠. 자,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은 무조건 유급휴일이겠죠.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일요일날 쉬겠죠.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급이나 무급, 무급 휴일이고요. 자, 토요일, 일요일 다 유급에 나오면 좋겠지만 보통 일주일에 하루만 하시기 때문에 일요일은 유급이고 토요일은 무급이 되겠죠. 그 토요일날 일한 경우는 무급이기 때문에 그 휴일 근로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차 유급휴가 우리 일주일이 아니죠. 한 달에 하루씩. 그래서 전에는 1년을 근무해야지 그 다음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1년차일 때 11개, 한 달 한 개씩이죠. 11개 발생하고 그 다음 연도에 15개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15개에서 26개로 연차가 확대됐죠, 지금. 그다음에 경조 유급휴가 이제 각 병원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대체 공휴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이제 보장해야 되고요. 노동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 휴일로 쉴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은 이제 공무원들 다 쉬는 날이죠. 그래서 국경일 중에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신정이죠. 그리고 어린이날, 그다음에 현충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 같은 경우는 앞뒤로 하루씩 해서 총 3일씩.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성탄절이죠. 그리고 선거일. 그 외에 수시로 정한 날이 있을 겁니다. 이날은 유급 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날은 유급으로 쉬는 거죠. 그래서 이날 또 일하게 된다 하면 휴일수당으로 50% 추가 지급해야겠죠. 다음은 유급 휴일로 인정되는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휴일이 여기 해당될 때는 그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주어져야 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요. 3일절이 공휴일이었어요. 일요일날. 그럼 월요일날 쉬게끔 해줘야 됩니다. 광복절 마찬가지고요.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쉴 수 있게끔 유급휴일로 인정해줘야겠죠. 그리고 설날, 추석, 명절 3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또 마찬가지 월요일까지 쉬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경일 중에서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설날과 추석, 명절 3일, 그리고 어린이날이 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날에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공휴일하고. 그때도 마찬가지
비공휴일 날 하루를 추가로 더 대체 공휴일로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체 공휴일은 또 마찬가지 대체 공휴일이 같은 달에 겹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력을 하잖아요. 추석 같은 경우는 음력을 하잖아요. 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다른 달하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체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하루 더 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 대체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월요일 하루 더 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확대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아 검진 시간 허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임신한 노동자가 임산부죠. 정기 건강 진단할 때는 이 필요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기 건강 진단 받았다고 그 시간을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있죠.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는 10일간의 휴가를 줘야 됩니다. 이건 유급입니다. 예. 남성에게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예.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이 유급에서 체금이 면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배우자가 출산할 때는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90일 넘으면 청구할 수 없고요.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한정해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뭐 5일과 또 5일 나눠 쓰겠다. 연속 10일 안 쓰고 나눠 쓰겠다. 아니면 뭐 2일하고 8일로 나눠 쓰겠다. 이렇게 한 번에 한해서는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 소정 근로시간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 측에서도 이 단축 제도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보호와 아니면 이 남녀 고용 평등법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가족 돌봄 등을 통한 이 근로시간 단축 이게 있습니다. 네. 자,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주는 이 신청서를 심사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신청 경우는 심사 시 허용돼야 되고요. 예. 하지만 이 대체 인력이 도저히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단축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협의하겠죠. 자, 이 단축의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육아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 일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요. 가족 돌봄 등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아기라는 것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요. 1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건데 만 55세 이상의 이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고요. 또는 노동자가 학업을 위해서 할 때는 1년 이내 기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학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금 지급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 같은 경우는 4대 원칙이죠.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줘라.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겠죠. 반드시 일한 당사자인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라. 자, 세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전액을 지급해줘라. 내가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사전 공제 후에 지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임금은 전액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4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금 대장이나 임금 명세서를 지금 새로 만들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업주는 노동자의 개인별 임금 대장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열람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자, 임금 대장 안에는 이 임금과 각종 수당의 어떤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부터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 비치하게끔도 되어 있었지만 좀 강화시킨 거죠. 의무화시킨 거죠, 이게. 다음 이제 가산수당입니다. 이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가산수당은 연장 노동, 야간 노동, 휴일 노동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노동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하기로 했던 시간마다 더 일을 했을 때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10시간 했다 하면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노동이 되겠죠. 하지만 또 그 일주일에 주 40시간 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휴일날 일 시키는 경우. 근데 이제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했다고 하면 주 40시간 넘었더라도 이미 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했을 때는 야간 노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가 쉬기로 한 날 유급휴일을 하실 때는 휴일 노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주 휴일날 일한 경우에는 휴일 노동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유급이면서 50% 가산이 돼야겠죠. 당연히 또 일했으니까 100% 또 추가 지급해야겠죠. 그 유급 휴일 외에 내가 8시간 일했다. 그럼 8시간에다가 휴일 가산수당 그 8시간에 대한 50%니까요. 총 12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해 줘야겠죠. 그래서 또 중복도 됩니다. 야간 노동을 했는데 연장 근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50%에서 100%도 추가 지급해야겠죠. 자, 임금 3대 꺾기가 있습니다. 자,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 시간을 쪼개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뭐 30분, 20분. 하지만 근무 시간은 1분 단위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급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님이 없는 이유로 빠른 퇴근을 요구하면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1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서 퇴직금 안 주는 경우도 있죠. 지금 1년 계약직 같은 경우는 365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례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조기 퇴근시킨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사업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휴업수당에서 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줘야겠죠. 자,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 적용됩니다. 아까 가산수당 있죠? 가산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이제 그 법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만 강제 적용되죠. 그래서 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말라는 법 없어요.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강제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그 다음에 15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2년에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미만을 출근했을 때는 한 달에 하나씩, 그래서 하루에 휴가가 됩니다. 그래서 1년 근무했을 때는 첫 연도에 11개의 휴가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 연도에 15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년을 근무하고 퇴근을 한다. 근데 휴가를 하도 안 썼다. 그러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차 촉진제라고 하죠. 연차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거지, 연차를 안 썼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연차가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과 교육기간이 있는데요. 이 교육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기간에 이탈을 한다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이 교육 1시간도 근무 시간을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가 뭐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3개월 일하고 잘렸어요. 그럼 3개월도 수습기간이 있지만 90% 이상이 아니라 100% 이상 지급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10%는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단순 노무 업무에 이 직종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최저임금은 감액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원 쪽에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이지만 감액을 할 수가 없다. 예,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선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관리자인 우리 방선사가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체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근로기준법 36조에 이제 금품 청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사망이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즉 2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이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있겠죠. 우리 급여일이 정해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하고 합의해서 그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지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이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 뒤까지는. 근데 3년이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것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3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뭐 퇴직했다고 없애버리면 혹시나 그 노동자가 어떤 이제 진정을 넣었어요. 임금 체불로. 그럼 증거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3년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노동자와 마찬가지, 내가 퇴사를 했는데 임금 적게 받은 것 같다, 아니면 임금 못 받다, 그럼 3년 안에는 그걸 행사를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 보면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사해야 되고요. 내가 뭐 10년 동안 참고 있었어. 퇴사했어. 10년치 동안 못 받은 금액이 있어. 하지만 10년치는 못 받고 3년치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해서는 5년까지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 청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포기하죠. 그래서 임금 체불을 이제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으로 진정을 넣어서 법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임금 체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쪽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겠죠. 어떤 항목을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임금 체불 진정서라는 신청란이 있습니다. 예. 뭐 서식 파일은 볼 필요 없고요. 이 신청란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인이니까 진정인이겠죠. 노동자 당사자 이름 쓰고요. 주소 찾아 쓰시고요. 전화번호 쓰시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쓰시고요. 예. 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사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진정인 체크하시면 그 피진정인 사업주에게 대해서 그 내용을 적게 되어 있고요. 이 진정 내용에는 내가 받지 못한 임금이라든지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은 본인이 할 수 있어야겠죠. 임금 계산을 하고 나서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청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사부질의 원칙 때문에 두 번 청구할 수 없고요. 이게 진정을 넣은 경우에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다 하면 다 지급받고 난 경우에 진정을 취하해야지, 준다 했다는 약속만 믿고 진정 취하해버리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못 받은 임금을 받고 나서 진정을 취하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법률 지원을 받는 순서인데요. 노동부 진정을 넣겠죠. 그럼 이제 출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출석 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된 경우가 있겠죠. 3자 대변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 자료, 통장이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했던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합의 보고 그래서 진정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진정 취하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나 도저히 돈을 못 주겠다. 그때는 이 사업주는 이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검찰에 기소됩니다. 가장 크게 보는 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 미지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지급 이런 부분은 바로 검찰 기소되죠. 그래서 검찰 기소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주가 이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는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가서 체불임금을 수령하고요.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국가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 전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임금이라는 게 체당금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대지급금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도산 대지급금은 체당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적은 금액은 소액 체당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산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뭐 운영하고 문 닫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세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게 임금이나 퇴직급여나 휴업상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급여라든지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 달라지죠. 이렇게 금액이. 그래서 보통 3개월 것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도 3년치, 그 다음에 임금도 3개월 것까지는 이 체당금 제도 이용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민사로 가든지 해야겠죠. 그냥 소액 체당금인데 이건 이제 요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이 소액 체당금인데 소액 체당금은 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임금이나 출산 전후휴가 급여라든지 휴업상 부분들이 상한액이 700만 원까지, 그냥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700만 원까지 각각 상한액이 700만 원이고요. 두 가지가 포함됐을 때는 총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는 이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서 빨리 받는 게 빠르죠. 그 다음에 뭐 회사에 뭐 이게 도산이나 그런 관계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최대한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제도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금액도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금액이 적다 하면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고 아니면 금액이 크다 하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일단 사업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굳이 이렇게 체당금 제도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업주하고 잘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는 좀 이 체당금 상한액 치면 뜨거든요.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에 맞는 내가 어느 금액인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5분 정도 간략하게 근로기준법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확인도 해봤고요. 법령도 확인해 봤습니다. 법령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온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법 내용만 알고 계신다 하도 충분하게 자기 권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예, 청년 청소년 노동 구인센터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뜨거든요.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